11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킹슈맨 월요일의 남자 김준우입니다. 네,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다른 요일에 나온 적이 없어서요. 네. 네, 어제는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경남에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현재 대유행 시작 단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월요일의 남자 전해주시죠. 네, 잘 알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내일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이제 격상을 하기로 조치를 했고, 호남 같은 경우도 1.5단계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호남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2단계를 선포한 이제 순천 같은 경우 계속 2단계를 그렇죠.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곧 400명 혹은 1일 600명까지도 초기에 이제 겨울 초를 접어들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단단히 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경고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 생활 방역에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로 인해서 생길 소상공인들의 또 적지 않은 피해가 많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광화문 광장 4년간 시민토론 330회. 두 번째, 전두환 동상 연희동 집에 던지려 톱질. 세 번째, 노무현 신공항 한국판 JFK 두골공항 생기나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2016년 촛불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광화문 광장,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 발언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사 완료 시점은 1단계는 3월까지 완료를 하고 2단계는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은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훼손된 문화재를 온전하게 되돌리는 것은 현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의견 한번 SN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 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날림 행정이자 불통 행정, 유훈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오세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죠.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신종 코로나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날림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알고 보면 무려 300여 회가 넘는 시민 토론을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추진단의 정상택 단장과 화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네, 지금 약간 상태 연결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다른 얘기 좀 짚어보고 연결해 볼까요? 네. 자, 일단 좀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서울 광화문 광장 관련돼서 오찬성 의원한테 여쭤볼게요. 네. 광장이 확대되는 얘기들이 여러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짚어주시죠. 네, 2, 3년 동안 이제 수백 차례 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광화문 광장의 지금까지의 상징성, 지금까지의 상태를 이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의 공헌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촛불 집회의 성공은 숨은 공로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광화문을 다시 지금의 상태로 이제 돌려놓는 데는 오세훈 전 시장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박원순 전 시장이 있었을 때 이 재임 시절에는 이제 이 시장을 이 현재 광화문 광장을 지금 보건도가 나오는 지금 조감도가 있는 한쪽 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지금은 양방향 교차로를 동상을 중간을 세워두고 양쪽으로 통행을 하는 것인데 한쪽 세종문화회관 해술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인도로 탈바꿈해서 조금 더 시민 친화적인
그리고 사람 친화적인 곳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크게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광장이 바뀌게 되면 네. 시민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의 광장이 제공되는 측면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 문화의 상징 중에 하나가 또 이 광장 문화 아니겠습니까? 고대 로마나 이때 이 아고라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뭔가 공적인 장소가 생긴다면 그만큼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화적인 힘, 그의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은 또 한편 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을 이야기하면서 멋진 광장이 대한민국에도 생기는 것이다, 서울에도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전문가는 세종문화회관은 저녁 때 공연만 보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 시간이나 점심 시간대에는 사람의 이동이 별로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광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여러 차례 거쳐서 시민들과 논의가 됐던 거죠.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파리 시장 선거도 그랬는데 30km 이하로 도심에서는 달리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도의 폭을 더 넓히고 그렇게 교류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혁신과 상권이 되살아난다. 이제 이런 어떤 기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광역 도시고 이제 그 광화문 쪽에서도 보면 주요한 그 교통수단들이나 버스들이 좀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럽의 도시들과 규모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교할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본따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문제의식 자체는 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과 이제 그 사이 소통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거냐 사이에 그 3차 방정식을 잘 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장 연결되었습니다. 야,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처음 광화문 광장 재조성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일단 광화문광장 일대는 역사적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94년부터 서울 상징거리 조성 계획이나 국가 중심가로 조성 계획 등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광화문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광장은 2007년 그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 종합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16차로가 12차로로 줄어서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개장 초기부터 세계 최대 중앙 분리대라는 그 광장의 효용성이나 네. 면에서의 불편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16년부터 광화문 포럼 운영, 그리고 18년 광화문 시민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그 촘촘한 논의 과정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광장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진화해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시민 토론을 거쳐서 공청회에 거쳐서 의견을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4년 동안 330회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2만 명이 넘어갑니다. 2만 명이 넘는군요. 네. 네네. 네. 광화문 광장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광화문광장이 원래 보행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장 중심에서 차에게 뺏겼던 공간을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역사도심 보행길 회복의 의미가 가장 크겠고요. 네. 그래서 중앙은 비워둘 겁니다. 그리고 서측 세종문화회관 쪽은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그리고 동측이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그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지금 사람 숲길이 조성 중에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12월에 완성이 되고 이제 광화문까지 완공이 된다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2.6km가 도심 숲이자 보행. 네, 단장님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태적 그 도시공간 구조의 어떤 변화에는 대표적 사례가 될 거로 봅니다. 또한 그 보행하시는 시민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광장 일대를 찾는 시민이 늘어나면 서울역, 남대문, 북창동, 북촌, 서촌으로 연결되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공원은 푸는 광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교통난일 수 있는데 해결 방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사직 율곡로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현재대로 기능을 유지하고요. 또 공사 중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 동측도로의 확장 정비하는 거 하고 공원 같은 광장을 조성하는 거를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불편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7가지의 계획이 담긴 종합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공사를 야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조성 이후에도 도심 교통량 수요를 집중 관리해서 또 모니터링하고 해서 현재 수준의 통행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네, 그럼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찬석 평론가님. 네, 이 시민 광장이 광장답게 또는 공원답게 바뀌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가 발표했듯이 이제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 그 일환으로서 이제 이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조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새롭게 많이 심어서 서울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이 자연 광장을 즐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건축가들이 지금 세종문화회관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 네. 저녁에만 일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광화문을 일부 저녁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을 너무 이렇게 저는 부각시킬 필요는 없고 네. 크게 이제 두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 늘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더라도 거기를 방문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대형 서점도 있고요. 그리고 마트도 있고요. 그 근처에 일부의 카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용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C 장원님. 네. 광화문 광장 이렇게 공원처럼 바뀌면 자주 가시겠죠? 예. 저는 뭐 광장이 없어도 자주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광장이 생기면 더 자주 가겠죠. 광장 체질이시구나. 안 갈 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광화문 가면 일단 도로가 넓은 것만 봐도 굉장히 좀 탁 트인 느낌을 받고 가운데 지금 공원이 조그맣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많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이 모두 다 이제 광장과 공원으로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것이고 아까 오창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세종문화회관이 아니어도 그곳을 방문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큰 기업들도 많이 있고 미 대사관도 존재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방문 목적도 있고 방문 목적이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그냥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광화문 광장이 공원처럼 편안하고 광장처럼 열려있는 공원 같은 광장으로 새어 태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청남대, 과거 제5공화국 시절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전두환, 노태우 씨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난 19일 한 남성에 의해 전두환 씨의 동상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거 짚어주시죠. 네, 지난 11월 19일입니다. 전두환 씨 동상 목 주변이 이제 실톱이라고 하죠. 전기톱으로 이제 약간 긁힌 자국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CCTV를 이 사전에 끄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서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었다. 라는 피의자 A씨가 이제 네. 잡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주지법 김한건 판사는 일단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상태고요. 이분은 이제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지난 5월 동상 철거 논의가 처음 나왔었고요.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준 변호사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난 5월에 이제 40주년, 5.18 40주년을 맞춰서 충청북도 5.18 그 행사준비위원회에서 네.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처음에 방침을 밝혔다가 도에서도 뭔가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회 조례 제정을 요청을 했는데 네. 도의회에서 이제 발의는 됐는데 또 지역에 또 상당한 어떤 보수를 참칭하는 단체들에서 좀 격렬하게 반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논의가 되다가 결국 심의가 이제 보류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진척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군요. 자, 정치인 동상 철거 요구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컬럼버스, 심지어는 간디 동상에 대해서도 훗날 재평가로 인해서 철거 요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예, 지나간 인물,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계기로 인해서 지나간 역사적 인물이 만약에 그 사회의 해악을 끼쳤다. 또는 해악의 원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재평가를 하자. 또는 그 사람을 이제 흔히 말해서 칭송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서구 제국주의 시대 인물, 이 기념물 철거 요구로 첫 번째로 이제 콜럼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죠. 신대륙을 발견해서 사실상 지금의 미국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당시 이제 미국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대학살하기 시작했던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를 칭송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콜럼버스 동상을 훼손하거나 뜯어내서 바다에 버리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또 인도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또 불리면서 처칠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사실은 각 나라마다 지금 극우와 또는 극우를 대항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는데 네. 처칠 동상을 제거하면 우리가 간디 동상도 제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간디도 살아생전에 있었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칭송만 해서는 또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앞부분 짧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충북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가 거부가 됐지만 전두환 씨의 고향이 있는 경남 합천 이 경남도 조례는 지난 9일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언젠가는 이 조례가 또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행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가 통과될 것이다. 역사적 법정은 이렇게 어목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 그런데 지난해 11월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 발포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검사 명령해. 당시에 너 군대 갔다 실권자셨잖아요. 왔냐? 1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야, 네, 저렇게 좀 내줘라 이렇게 추징금 앞으로 더 추징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지난 20일 법원이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의 본체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그 연희동 자택 이름 자체가 전두환 씨 이름이 아니라 전두환 씨 네. 부인인 이순자 씨의 이름으로 정원이랑 이제 건물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땅과 이제 건물이 현재 압류가 돼 있었는데 압류 명령에 네. 대해서 이의 신청을 이순자 씨 쪽에서 냈던 모양입니다. 내 재산인데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류를 하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이 판단이 나서 네.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랑 땅 자체를 산 게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포괄적으로 전두환 씨가 받았던 각종 뇌물과 이 재산 형성에 직접적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네. 뭐 법 감정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탄식이 흘러나왔을 것 같은데요. 자, 환수 지원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991억 원 추징이 가능할까요? 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전 씨 측은 추징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소송을 걸면서 이 환수 과정에 이 제동을 걸어왔었습니다. 이 전 씨 측 변호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법정 다툼을 이어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 환수 절차가 더욱더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이 구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 씨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될 경우 이 징수
징수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행법상 징수 의무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이 미납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후 이 재판 결과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두환 씨에 대한 국민적 역사적 단죄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정치권 논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거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가운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노무현 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화제가 됐는데 한번 짚어주세요. 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여당에서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여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또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굿네이밍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다. 이름 좋게 지어줘서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남기고 있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네이밍이 너무나도 멋지다며 고마워요 안철수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가덕도 노무현 신공항. 자, 해외에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짓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주로 공항 건립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나 해당 지역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선정되곤 하는데요.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각 나라마다 대표적 인물, 딱 말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딴 이제 그 명명한 공항들이 많은데요. 네. 먼저 주요 국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에 샤를드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는 JFK,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몽골에는 이 울란바토르에 징기스칸 국제공항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선수죠. 호날두 공항도 있고 무하마드 알리 공항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공항 생길만 하죠. 자, 그러자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포함한 몇몇 분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있던데 이거 짚어주세요. 네, 다소 비꼬는 듯한 이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 황교익 마칼럼니스트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자면 굳이 정치인 이름을 붙이겠다면 김대중 국제공항에 한 표를 던진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경상도 지역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공항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본인의 의견의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차라리 오거돈 국제공항을 적극 고려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세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논의의 본질을 좀 호도하는 용어들, 비판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8년 전에 쓴 글이 알려지면서 진중권 전 교수 등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신공항 사업을
비판했었죠. 네, 맞습니다.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이었습니다. 2012년에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선거철이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 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만대장경, 이 조국 8만 대장경의 줄임말입니다. 조만대장경은 21세기 정감록,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모든 일이 그 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 조 전 장관이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진 전 교수에게 찾느라 수고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 이유를 좀 전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동남권 신공항권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부울경 지역의 이 항공 수요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교 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공항을 둘러싼 명분 싸움 또는 명칭 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실리 싸움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이 때 아닌 내공을 겪고 있거든요. PK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면서 TK와 PK 간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 가덕 신공항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이제 백지화가 되면서 그 대안이 이제 가덕 신공항으로 떠오르고 있고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의원이나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공항으로 이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덕을 밀어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애초에 이제 TK의 대구공항 자체는 배제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SNS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지난 20일이었습니다. 하태경, 박수현 의원이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온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15개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15명이 공동으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빠르게 추진하자라는 의도겠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역시 추진 당시 특별법을 통과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날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부 여당의 논리에 말려들면 안 된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 때문에 나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PK 의원과 TK 의원의 대립각이 크게 격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과연 한반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지역 이기주의로 비화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 내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자, 민주당이 이번 주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됩니까? 네, 아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하면 동남권 신공항 특히 이제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게 확실히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특례 조항이 좀 포함된 거를 겨냥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이제 민주당에서 새롭게 발의할 법안이 바로 당론으로 채택될 법안인지는 조금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동남권의 신공항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뭐 의견 그 지점부터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해공항에서 현재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지 김해공항을 여전히 확장하는 방식에 있는 부분도 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수도대로 비교를 하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꼭 세종시여야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이제 어떤 보면 제2정부 종합청사가 있던 대전은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아직은 좀 김해 신공항 쪽에 좀 더 무게를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 부분은 선거 정무적으로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차분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당장 공항 수요는 조금 진정세에 있기 때문에 한 호흡 고르면서 우리 사회가 선거랑 무관하게 좀 차분히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의 논의는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새롭게 재탄생할 준비를 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이야기부터 노무현 신공항이라는 흥미로운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자타공인 킹슈맨의 킬러 컨텐츠 유일하게 저 MC 장원이 얼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초딩과 아재는 가라 이제 할매 입맛이 뜬다입니다. 이 식혜, 흑임자, 인절미, 양갱 이 맛있는 걸 그동안 왜 이 어르신들만 먹었을까요? 젊은이들이 이 예스러운 우리 고유의 음식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할매 입맛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나면서 할메니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할메니얼은 할머니와 이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신조어로서 흑임자, 쑥, 팥, 인절미 등 이 할매 입맛에 열광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기억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긴급 퀴즈를 김준우 의원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할메니얼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맞춰주시면 되고요. 1번, 밥 먹고 후식으로 식혜 먹는 공장장. 2번, 카페에서 흑임자 라떼만 시키는 신국장. 3번, 대기실에서 인절미 맛 과자만 축내는 M요원. 4번, 양갱을 좋아하는 킹슈맨 막내 작가.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공장장님은 김어준 공장장 얘기하시는 네. 거죠? 신국장님, M요원 세 분은 다 유신 때 태어난 분들이거나 네, 그래서 앞에 주민등록증에 7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밀레니얼 공화국이 아니었죠. 세대로서 지금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막내 작가님은 뭐 최하 전두환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막내 작가가 40이 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퀴즈를 낼 때 이런 기분이었군요. 상대가 맞췄을 때. 네. 이상한 논리로 일단 정답 맞췄습니다. 정답 4번 양갱을 좋아하는 킹슈맨 막내 작가였고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알고 계실 거고요. 40, 50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아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일한 20대가 우리 막내 작가분이셨죠. 그래서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아재인 거를 밝히려고 하나마나 문제를 낸 거 아닙니까? 오창석 의원.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피해를 입히는 이런 질문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하던 거 하세요. 이런 알겠습니다. 질문이나 퀴즈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MC 장군만큼은 좀 밀레니얼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네. 아예 가슴 아픕니다. 자, 그나저나 이 신국장이나 김준우 요원도 혹시 좋아하는 할매 입맛 있습니까? 옛날 음식? 저요? 저는 앙버터 있어요. 팥과 버터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정말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할메니얼 입맛이라는 게 K 디저트의 탄생, 재탄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서구의 단맛이 우리의 단맛으로 바뀌어가면서 할메니얼 입맛이 우리의 단맛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네. 멋진 질문을 표현이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이렇게 진지하게 만듭니다. 예, 진지병이 좀 있으세요, 우리 국장이. 알겠습니다. 예, 앙버터는 약간 이 퓨전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리지널 우리 또 옛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한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바삭한 이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김준우 요원은 혹시 뭐 좋아하십니까? 저는 팥 들어간 것들, 특히 양갱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옛날에 일제 양갱이 많았어가지고 이게 네. 우리 음식인 K 디저트인지 네. J 디저트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네. 혹시 우리나라 아시나요? 제조업체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네, 우리식으로 또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왔으니까요. 네, 또 우리의 옛 음식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또 이 할매 입맛을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보다 이 젊은 세대들은 익선동, 연남동, 또 이 한옥, 자개장, 이 소반 등으로 꾸며진 이 개인 카페 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명도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상호명이 무슨 당, 또 무슨 상해 등으로 지어진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테리어와 더불어 이 가게 상호명도 굉장히 예스럽게 짓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인기 메뉴 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쑥, 흑임자 라떼 등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집에서 직접 이 식혜나 수정과를 만들어서 이 소셜 미디어에 인증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는가 한편 이 동묘 시장을 둘러보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요즘 이 힙지로라고 불리는 굉장히 핫한 곳이죠. 이 을지로 호프집 앞에서 맥주를 즐기는 이 힙지로 열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발빠르게 기업도 이 퓨전 음식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요. 할메니얼 입맛에 맞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할메니얼
제과업체 한 회사는 이제 자사 스테디셀러인 초코파이 맛에 떡과 인절미, 흑임자를 활용한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출시 2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하고 6개월 만에 62억 매출을 62억이요. 네,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기존의 팥맛 아이스크림 라인을 변형해서 인절미, 흑임자 맛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두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단호박 맛까지 추가로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한 카페는 쑥 라테와 흑임자 카페 라테를 출시하며 한 달 만에 총 20만 잔 이상을 판매했고 인절미와 흑임자 케이크는 출시 한 달 만에 13만 개 이상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엠년 20대가 왜 이렇게 할메니얼 입맛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네, 일각에서는 그 이유로 이 건강한 음식 소비를 꼽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상의 먹거리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레트로와 뉴트로 등이 복고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옛날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 10대, 20대들의 마음이 복고로 이어지면서 식품 또한 함께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이 할매 열풍은 국내만의 유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입맛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 리빙 전문지는 올해 인기를 끌 인테리어 중에 그래니 시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니 시크, 할머니를 뜻하는 그래니 그리고 멋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이 시크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할머니 느낌 또는 뉴트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나라 을지로 감성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양모 이불 중에 장미가 크게 그려졌던 거. 그 이불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역시 이 그래니 시크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이불 저도 어릴 적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이불 중에 그런 이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두터운 그 이불. 네, 그래니 시크. 네, 한국말 아니고 영어입니다. 그래니 시크하다 할 때 그래니 시크가 아니라 영어입니다. 이 그래니 시크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이 뉴트로 트렌드에 더해서 이 집주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성 때문인 것인데요. 또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미니멀리즘과 1950년대부터 대량 생산으로 쏟아져 나온 이 현대적인 가구 트렌드에 대항하면서 이 그래니 시크가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여하튼간 인스턴트와 프랜차이즈 음식에 매몰된 현대인들이 좀 더 건강하고 그리운 할머니의 손맛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할메니얼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자, 우리 할배들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당신의 생각은? 입니다. 지난 12일 추미애 장관이 이런 배경,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오차성 의원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추미애 장관이 당시 이제 12일 얘기할 때는 한동훈 검사장 이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철저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제해서 조사를 진척시켜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었고 거센 여론의 비판이 약간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뒤에 약간 입장을 선회하면서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N번방 사건 그리고 사이버 테러 아동 음란물 범죄 등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올해 초에 불거졌었던 이 N번방 관련된 사건 N번방에 가입해서 실제 돈을 내고 여기에 들어갔었던 사람 휴대번호 비밀번호 해제해서 조사해야 한다.
라고 만약에 했었다라면 아마 여론 형성은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됐었을 텐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었기 때문에 살짝은 이제 여론 거센 비판도 있고 또는 옹호 여론도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찬반 양론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법무부가 입장문을 통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오창석 의원께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초의 입장이랑 후의 입장이 있는데 네. 이제 뒤에까지 염두에 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인터넷이나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을 하는 법안을 만들자. 그걸 검토를 지시했다 장관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얘기됐다가 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방안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로 바뀐 것이고요. 이제 그 범죄 현장과 범죄 수준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뭐 사실은 이제 한동훈 방지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금 이제 틀어서 이제 엠번방이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만 국한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제재하는 수단을 좀 강구하는 법안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충분히 좀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킹슈맨의 퀴즈 전문가 MC 장원이 드리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2015년 미국 FBI가 용의자의 휴대전화 비번을 풀기 위해서 보안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업체였을까요?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일본, 2번 이스라엘, 3번 스위스. 네, 비번을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공개한다라는 오창석 의원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적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회사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셀레브라이트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셀레브라이트가 일본 회사이긴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일단- 외국 이름으로 된 회사들 많은데. 근데 대부분 일본은 일본 발음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본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3번 스위스도 아니고요. 네. 2번 이스라엘이 그래서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얄밉습니다. 예. 자, 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데 정답은 항상 맞춰냅니다. 정답이 계속 유출되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러니까요. 작가들과 분명히 짬짬이가 확실합니다. 정답은 2번 이스라엘 맞습니다. 2015년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14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FBI는 용의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보안업체에 16억 원을 지불해서 비번을 알아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FBI 국장이 자신의 연봉 7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갔지만 충분히 가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휴대전화 회사는 이후에 이 비밀번호를 4자리에서 6자리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FBI도 이 풀기 힘든 비밀번호 왜 저의 옛 연인들은 그렇게도 잘 풀었을까요? 이스라엘 업체 이상인 것 같습니다. 금방 풀어내거든요. 네. FI도 못 푸는군요. 자, 그런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놓고 논란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도 거센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 이제 11월 13일 입장문을 바로 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사자의 방어권을 막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남겼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 민변에서도 그 성명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민변이나 뭐 참여연대 주요 시민단체에서 다 입장을 냈는데요. 주요 입장은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해외 사례랑 한국이랑 다른 것이 한국은 헌법 12조 2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위 이제 자기부재 거부의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자기부재 거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라도 어쨌든 피고인 본인이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 넣게 되면 그거는 이제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일단 뭐 말이 안 된다라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게 비판의 주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적극 두둔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진혜원 서울지검, 서울동부지검의 이제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SNS로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것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고지해야 하는 경우는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두둔하고 나섰고요. 이 디지털 가구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경우 법률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가의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 해커의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논의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용 편익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리가 팽팽한데요. 예,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서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추미애 장관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영국의 수사 제한 규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이 법원의 암호 해독 명령 허가 결정에도 불응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호주도 이에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럼 김진우 의원, 이렇게 해외 사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팩트 체크를 해볼까 싶은데 영국의 경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실제로 이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나 주요한 그런 공공복리와 관련된 부분이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제 불응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이게 엿보기 입법이다, 엿보기 법이다라고 해서 좀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좀 근본적인 EU의 정신을 좀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국이 또 EU를 탈퇴해서 사실 뭐 그렇게 큰 규범력은 또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랑은 좀 궤가 다른 게 한국은 헌법에 분명히 이 조항이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성문 헌법이 있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한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법 체계에서 그대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형법 같은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있는데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형사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일응타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은 찬성하는데 EU는 반대하고 우리는 역시 헌법 정신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사례까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오창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다른 나라 한 4개 국가 정도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부터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피의자에게 비밀 코드 해제가 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주 역시 법원의 허가 시 피의자는 암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일본은 이제 피의자에게 암호 해제 요구 역시나 가능하고 단 별칙 규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 제공 행위가 피의자 진술로 평가가 되면 암호 공개 불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앞서 제시한 나라들 제외하고 대다수의 나라들은요, 피의자에 대한 암호 해제 의무가 없습니다. 자,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한반 물러선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12일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13일부터 이제 비판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옹호에 대한 의견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아주 법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부하기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물러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과 관련해서 아직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다. 네. 자, 그런데 정보 저장 매체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의무를 규정을 하고 정보 매체에 관해서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는데요. 다만 이 안의 경우에도 그 저장 매체의 소유자가 피고인 본인인 경우에는 이 해당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당시에도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어서 입법이 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과 실체적 진실, 사회정의 실현을 어떻게 비교 형량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네.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저희 헌법에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뭐 개헌이 있지 않는 한 사실 피고인 본인에게 이와 관련된 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다. 네. 자, MC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이 디지털 기기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 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중요 정보, 중요 증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열람해 보지 못하는 순간 이 조사가 시작조차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이런 것들을 좀 따라올 수 있는 특별법 같은 것들이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현실에서는 여자친구하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으니까요. 현실 따라와야 한다는 아니면 거죠. 의뢰를 네. 주시면 뭐 예. 비밀번호 해제가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천성 의원. 네. 저는 이제 법을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테러에 이용된다라고 하든지 국가의 어떤 정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든지 뭐 산업 스파이라든지 네. 아동 성범죄 관련해든지 이런 특정 분야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오랫동안 이제 장기간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아주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당신의 생각은 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FBI도 뚫지 못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인권과 디지털 범죄 예방, 우리는 어디쯤 서 있나?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엠요원이 최근 받은 코로나 속보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오늘 23일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숫자는 271명이고요.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명입니다. 이 중 서울 발생 환자는 109명이고요. 누적 확진자는 31,004명입니다. 엿새 만에 3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주말에는 좀 검사 건수가 떨어진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271명, 그리고 서울 지역은 109명. 자, 내일부터죠. 오늘 24일 0시일 텐데요. 내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일단 어떤 게 좀 달라집니까? 네, 일상적인 실내 활동은 물론이고요. 이 집회,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이 위험도가 높은 이 실내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 관리 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더욱더 확대가 되는데요.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가 되고요. 전 시간대에 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게 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가 있고요.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노래 연습장은 밤 9시 이후는 운영할 수가 없고요. 방문 판매 등 이 직접 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게 되고요. 1m 거리 두기를 해서 이 좌석을 배치해야만 하며 이 스탠딩은 금지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단계로도 부족하다. 3단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상당수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정세균 총리의 말입니다. 지금 방역의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더 추운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